성명선과 함께하는 필콕 동아시아사 27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직 그 26차 시가 끝나지 않은 반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오프라인 수업할 때 여러분 등교하실 때 하도록 하고요. 이번 주 원격 수업 기간에는 27차 시부터 29차 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습지 이제 27차 시를 이제 펴고 준비하시면 되겠죠. 네, 이번 시간부터는 그 15세기에서 18세기까지 우리 동아시아 각국 간의 무역과 그리고 서양 세력의 진출 뭐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이 동아시아에 국한되던 교역망이 유럽에까지 넓혀지고 이 아메리카 대륙과도 교역이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동아시아 각국, 즉 명청 시대의 중국, 조선, 일본 그리고 류큐의 무역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과서는 99쪽입니다. 지금 화면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명나라 감독관이 감합이라고 하는 무역 허가증을 맞춰보는 것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교과서에도 있죠, 그림이. 자, 이렇게 두 쪽을 맞춰서 확인을 하는데요. 무역을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습 목표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자, 명청의 해금 정책과 조공무역으로 밀무역이 성행하고 류큐의 중개무역이 활발해지게 됨을 이해한다. 두 번째, 조선과 일본이 시기별로 명청을 비롯해 다른 나라들과 어떤 교역을 벌였는지 설명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학습 목표로 수업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명의 무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명나라는 그 건국 초기부터 이렇게 해안 지역에 들끓었던 왜구를 근절하기 위해서 해금 정책을 펴고 민간인들이 해외로 건너가서 무역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조공의 형태로만 교역을 허용하고요. 일체의 사무역을 허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일본 상인들뿐만 아니라 명나라 상인들조차도 뭐 이런 은이나 생사, 비단 이런 물품들을 구하기가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오히려 외구로 가장을 해서 밀무역을 하게 됩니다. 이들을 뭐 가외, 가짜 외구 또는 토착 외구라고 칭합니다. 명나라가 이들 이제 외구를 적극적으로 이제 토벌하고자 했는데요. 이미 이제 밀무역이 성행을 하고 있고 또 이것들을 다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16세기 후반이 되면은 해금 정책을 좀 완화해서 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동남아시아 방면으로까지의 무역을 허용을 하게 됩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명나라는 이 조공 무역의 형태로 주변 국가들과 무역을 했는데요. 뭐 조선, 류큐, 대월 등과 이 조공 무역을 했고요. 일본에게는 이 무역을 허가한다는 이 감합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봤던 감합이라고 하는 것을 발급을 해서 이러한 감합을 가진 자들하고만 교역을 했습니다. 또 영락제 때에는 이 정화가 이 대규모의 함대를 이끌고 이 동남아시아에서 동부 아프리카 지역까지 이르는 지역으로 이제 진출을 해서요. 조공 확대를 꾀하였죠. 네, 청나라는요, 건국 초기에는 이 반청 운동을 전개했던 이 정성공 세력을 진압을 하고 본토인들이 이 타이완 세력과 연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푸젠이나 광동성 등의 주민들을 내지로, 그러니까 해안 지역에서 육지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이 천계령이라고 하는 해금 정책을 내렸습니다. 정치 세력이 이제 그 해안 지역에 있는 세력과 이제 힘을 합하게 되면 청나라 입장에서 좀 골치가 아프겠죠. 근데 그러다 한참 뒤에 이 정치 세력이 진압이 되고 나서 천계령이 이제 해제가 됐고 이후에 이제 청나라 상인들은 동남아시아나 일본 나가사키로 진출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18세기에 서양 상인들이 이제 중국으로 진출을 하게 돼요. 그때는 이제 청나라는 모든 항구를 다 이 서양인들에게 열어주지는 않았고 광저우라고 하는 항구만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만 이제 교역을 할 수 있게 했고, 특히나 이 공행이라고 하는 이 대외무역 상인 조합을 통해서만 무역을 허가했습니다. 네, 조선은요, 이 명청과 이 조공 관계를 맺고 아주 정기적으로 사절단을 파견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사절단이 공물을 갖다 바치면 명청이 답례품을 주는 형식으로 무역이 이루어졌고, 이제 종이, 붓, 화문석, 인삼 이런 것들을 이제 조선에서 보내고요. 비단이나 약재, 책 등을 이제 받아왔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인삼이나 홍삼은 이 중국에서는 거의 뭐 만병통치약으로 통하면서 이 조선 후기에는 중국뿐만 아니고 일본에서도 많이 이제 요구해서 그쪽 지역으로 많이 수출하는 최고 인기 상품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인삼 한 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근이면 보통 한 600g 정도 됩니다. 이 한 근의 가격이 금으로는 한 24냥, 24냥 정도, 현재 시세로 하면은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수준으로 거래가 되었다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귀한 물건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18세기 때가 되면은 팔포무역이라고 해가지고 이 조선 사신들이 인삼 10근을 한 꾸러미로 쳐요. 10근이니까 한 6kg 정도 되겠죠. 그래서 한 꾸러미로 해서 8개를 가지고 가서 무역을 했다고 합니다. 금액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뭐 대충 한 80근 정도 될 테니까 한 40억 정도 되겠죠. 그래서 팔포무역이 행해지게 되고 16세기 이후가 되면은 이 사신들이나 사신을 수행하는 역관 그리고 사신을 따라다니는 상인들에 의해서 사무역이 행해지게 됩니다. 공무역 말고도 사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제 그 일본하고도 중개무역을 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생산되는 은 그리고 명과 청나라의 비단 이런 것들을 이 조선 상인들이 중개무역을 통해서 주고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조선은 청과 정묘호란을 계기로 해서 무역이 본격화됐고 공무역인 개시 그리고 사무역인 후시 이렇게 발달하게 됩니다. 왜구들은 고려 말 때부터 한반도에 아주 약탈을 일삼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세종 때가 되면은 이 왜구들의 이제 소굴이었던 쓰시마를 토벌을 해서 왜구들의 침략이 조금 감소하기도 했었죠. 이후에 이제 그 남해안에 세계 항구를 일본인들에게 열어줍니다. 삼포라고 하는 항구죠. 지금의 이제 부산, 울산, 창원 이런 곳들은 이제 열어줘서 그 지역을 이제 교역의 거점으로 삼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외관이라고 하는 이제 구역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외관에서만 일본인들이 거주할 수 있게 했고요. 거기에서만 또 교역을 할 수 있게 했죠. 근데 이제 그 삼포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교역량을 좀 늘려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포의 난이 일어난 이후로 조선 정부에서는 이들을 좀 더 통제를 강화하고 교역을 축소해 버립니다. 더구나 이제 임진왜란이나 뭐 정유재란 같은 이 외란이 일어난 이후에는 이 외교가 아예 단절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교역량이 많이 축소됐고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다음에 일본에서 이 에도막부가 수립이 돼요. 그래서 이 에도막부에서는 조선에게 교역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17세기 초가 되면은 외관을 다시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일본인들과 이제 교역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일본 상인들은 굴이나 유황 그리고 향신료 같은 것들을 이제 조선에 가져와서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쌀이나 인삼, 그다음에 뭐 목면, 목화 같은 것들이죠. 면 제품. 그리고 이제 서적 이런 것들은 이제 사갔어요. 그리고 류큐나 시암, 지금의 태국입니다. 그다음에 자바 같은 것들도 상인들이 조선을 찾아와서 교역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이제 교류를 할 때는 좀 스시마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17세기 이후가 되면은 에도막부가 이 조선과의 외교 교섭을 이 스시마번에 위임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통신사가 일본에 갈 때는 스시마번의 관리가 같이 동행을 해서 일본 본토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에 있던 외관 같은 경우에는 한 400에서 500명 정도 되는 스시마인들이 거주를 하면서 이 조선과의 무역에 종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은 그 무로마치 막부 때에는 이 명나라하고 감한무역을 전개를 했습니다. 16세기 중반에 그 전 시간에 배웠던 이 닝보해난 사건으로 인해서 명나라에 의해서 감한무역이 중단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밀무역에 참가하는 왜구가 아주 크게 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6세기 후반에 명나라가 다시 이제 해금 정책을 완화하고 이 큐슈나 동남아시아까지 이제 진출하는 명나라 상인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역시 일본 상인들도 비슷한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명나라 상인들하고 교역을 했습니다. 자, 아래에 이제 있는 그림은 이제 왜구들이 약탈하는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배를 타고 이동을 해가지고 약탈을 하는 비록 지나다니는 배를 이제 약탈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해안 지역까지 약탈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본 상인들의 이제 해외 진출이 이제 활발해지게 되니까 에도 막부는 슈인장이라고 하는 이제 문서를 발급을 해요. 붉은색 도장이 찍혔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말로 하면 이제 주인장이 되겠죠. 주인장. 붉을 주자 써가지고 붉은 도장이 찍힌 문서라는 건데 이 슈인장을 이제 발급을 해서 일본 상인들의 교역을 좀 통제를 했습니다. 이제 그 후에는 일본 일부 다이묘들이 이 이제 슈인장을 활용해가지고 크게 성장을 해요. 외국과 교역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게 크리스트교라고 하는 종교가 확산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카톨릭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일본은 해금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명나라와의 해금 정책은 조금 다른 이유죠. 그래서 크리스트교를 이제 탄압을 하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사무역까지도 통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쇄국 정책을 펴는 거예요. 나라를 아예 막아버리는. 그런데 이제 그 서양 국가들 중에서도 이제 개신교 국가인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종교를 좀 포교하는 데는 크게 관심이 없고 이렇게 상업 활동에만 집중했던 이 네덜란드 상인들한테는 이 나가사키에 있는 데지마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이 데지마를 이제 개방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나라하고는 이 조공 관계를 맺지는 않았어요. 조공 관계를 맺지는 않았지만 청나라 상인들이 이 나가사키에 와가지고 교역을 하는 것은 좀 허용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청나라가 천계령을 해제한 이후에는 이 청과의 교역이 증가하게 됐고 특히 일본에 있던 은의 유출이 아주 급증하게 됩니다. 일본의 은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부가 에도 막부가 이제 이것을 좀 막기 위해서 은이 너무 대량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른바 신패라고 하는 것을 발행을 해서 청나라 상선들의 나가사키 입항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패를 갖고 있는 배들만 나가사키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예, 이제 보고 계시는 이제 그림에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슈인장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신패입니다. 그래서 이제 슈인장을 갖고 있어야만 해외에 일본 상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무역을 할 수 있고 신패는 청나라 상인들에게 주면서 이 신패를 가지고 있는 배들만 나가사키에 입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무역 허가증 되겠습니다. 네, 이제 류큐의 무역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이 류큐는 현재는 그 난세이 제도라고 하는 이 섬의 나열이거든요. 섬들이 쭉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이 난세이 제도에 속하고 있는 섬이고요. 지금은 일본 오키나와 현에 소속된 섬입니다. 지금은 일본 영토인데요. 1879년에 일본 영토로 편입되기 전에는 왕조가 형성되어 있던 독립국가였습니다. 류큐의 위치는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이 류큐는 14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전반까지 이 명나라의 이제 조국무역을 중심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명나라가 이제 해금 정책을 펴면 사무역이 일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무역만, 조국무역만 이루어지게 되는데 명나라는 이제 주변국들한테 이 조국무역을 하는 횟수를 좀 정해줬어요.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에 한 번, 그리고 일본은 10년에 한 번 조공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류큐는
1년에 한 번씩 조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명나라의 제품을 쉽게 얻어올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명나라의 물품을 받아와서 이것을 이제 베트남이나 일본 같은 이런 곳에 이제 수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무역을 하면서 큰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6세기 후반에 명나라가 이제 해금 정책을 완화하면서 사무역이 발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무역이 좀 더 뭐랄까 비율이 좀 축소되겠죠. 그래서 류큐의 이제 중개무역은 이제 쇠퇴하게 되고요. 일본의 이제 영향을 받게 돼요. 특히 이제 사츠마라고 하는 번의 영향력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일본의 영토로 편입이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그 동아시아 3국의 무역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조국무역이 일단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고 처음에는 이 조국무역 중심으로 사무역을 좀 억제하면서 조국무역 중심으로 이제 무역이 이루어지다가 이제 16세기 후반이 되면 사무역이 좀 더 발달하게 되고 동아시아 3국이 동남아시아 지역까지도 이렇게 교역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교역을 하던 이 동아시아가요, 이제 유럽이 진출하게 되면서 이제 교역망이 좀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유럽 세력이 동아시아로 이제 진출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교역망이 동아시아에서 전 세계로 확장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